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폐기능 검사를 할 때 어떤 수치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폐쇄성 폐질환과 제한성 폐질환에서 그 수치들이 어떤 이상을 보이는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그때 flow volume loop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flow volume loop의 변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조금씩 복습하고 그다음 DLCO를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 저번 시간에 봤던 flow volume loop이 있는데 그 중에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게 정상인의 검사 소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모양을 일단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래프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숨을 최대한 내쉰 다음에 숨을 그다음에 힘줘가지고 쭉 들이쉬고 그다음에 다시 힘차게 내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래프가 보니까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대략 한 1.2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니까 쭉 가가지고 6까지 가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번 시간에 숨을 끝까지 다 내쉬어도 폐에 어느 정도 공기는 남아서 그만큼은 아무리 힘을 줘도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residual volume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략 정상에서 1리터 조금 넘는다, 1.2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residual volume을 반영해서 1보다 조금 넘게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숨을 쭉 들이쉬니까 6까지 가는데 요 6의 의미는 아시겠죠? total lung capacity입니다. 그래서 요 1.2하고 6 사이 대략 5가 조금 안 되는데 이게 뭐겠어요? 바로 vital capacity입니다. 그럼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원점, 그래프 두 축이 만나는 요 점이 total lung capacity고 6리터인데 요거를 이제 6을 두 개로 나누면은 0부터 그래프 오른쪽 끝까지 여기 이제 residual volume 1리터 조금 넘는 거를 반영하는 거고 그 다음 그래프 안쪽에 요 좌우 길이 요게 vital capacity 5리터 조금 안 되는 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가 이제 양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flow volume loop을 크게 네 가지 패턴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배운 obstructive disease, 그 다음에 이제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 그 다음에 extra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 거기에다 하나 추가해가지고 fixed obstruction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각각의 모양을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럼 좀 다른 모양으로 한번 봅시다. 초록색 모양, 점선이 정상인데 아까 봤던 그 까만색 선하고 비슷하죠? 세세한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무시하시고 그럼 정상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빨간색의 obstructive disease와 파란색의 restrictive disease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restrictive는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를 말하는 겁니다. extraparenchymal을 조금 더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obstructive부터 보죠.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약간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이걸 아까 제가 normal loop을 분석했던 것처럼 분석을 해보면은 그래프의 왼쪽 끝이 뭐다? total lung capacity라고 했죠. 보니까 이제 8리터 이상으로 상당히 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은 뭐다? residual volume이다. 네, 역시 이제 한 4리터 조금 안 되게 상당히 높아진 걸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사이 값이 vital capacity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그래프 사이에서는 이제 거의 뭐 5리터 근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정상에 가깝게 나와 있긴 한데 사실은 이 residual 볼륨은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되고 이 total lung capacity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해가지고 이 vital capacity가 조금 떨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뭐 대충 경향성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otal lung capacity는 8리터 이상으로 상당히 올라갔고 residual 볼륨도 4리터 가깝게 원래 정상 수치보다 상당히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 사이
TLC에서 RV를 뺀 FVC, 그거는 역시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폐쇄성 폐 질환에서는 렁 자체의 볼륨, 그러니까 TLC는 커지는데 그거는 사실 폐에 들어차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공기. 그러니까 RV가 커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이게 vital capacity, 그러니까 이제 폐 활량이 올라가서 TLC가 커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이제 그게 그래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래프가 위아래로도 조금 높이랑 깊이가 낮죠? 그래서 이제 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 공기의 이동 속도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공기가 이동하는 속도도 떨어졌구나. 무슨 말이냐? FEF 25에서 75%도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그래프 모양이 이 그래프에서는 조금 더 강조가 별로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exploration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밑으로 이렇게 푹 주저앉아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숟가락으로 한번 떠낸 것 같다 해가지고 scooped up patter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FEV1과 FVC를 중심으로 본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정상이 FEV1 이 정도 되고 FVC가 이 정도 된다. 그래서 대략 FEV1 per FVC가 한 0.8 정도 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어때요? FEV1, FVC 둘 다 줄어들었는데 FEV1이 훨씬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obstructive lung disease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가 뭐라 그랬어요? FEV1 per FVC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0.7 미만으로 뚝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obstructive disease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를 봅시다. 자, 요거는 그래프가 보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네요. 마찬가지로 분석해보죠. 그래프 왼쪽 끝은 뭐다? total lung capacity다. 오른쪽 끝은 뭐다? residual volume이다. 근데 둘 다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그 사이 값은 뭐다? 요 사이의 길이가 vital capacity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그래프의 모양은 어떠냐면은 좀 약간 쪼그라든 것 같은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 자체의 그 전체적인 패턴은 어떠냐? 큰 변형이 있지는 않다. 그죠? 자,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은 parenchymal restrictive pattern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볼륨, capacity 이런 게 다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TLC, RV, FVC 이런 거 다 떨어졌다고. 자, 그럼 이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어떠냐면요. 자, 이게 정상하고 restrict 패턴 양쪽 끝에 있는 걸 비교를 해봅시다. restrictive 패턴에서 어때요? FEV1 떨어졌죠? FVC도 떨어졌죠? 자, 근데 아까 obstructive 패턴하고는 조금 다르지. FEV1의 감소에 비해서 FVC의 감소가 훨씬 현저하다고. 그래서 parenchymal restrict 패턴에서는 어떻게 되냐? FEV1 per FVC가 정상 또는 약간 상승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restrictive 패턴과 obstructive 패턴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번에는 extra parenchymal restrictive 패턴을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chest wall과 스파인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inspiration, expiration이 둘 다 약간 딱딱해가지고 삐그덕거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limitation in inspiration and expiration due to diminished chest wall and spinal motility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 이제 오비스티는 이렇게 되고 뭐 muscle weakness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요 빨간 거 요걸로 볼게요. 이제 그래프가 빨간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 게 전형적인 extra parenchymal restrictive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요거는 옆에 fibrosis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fibrosis는 조금 전에 봤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 TLC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여기서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RV도 원래는 조금 더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 봐요. TLC 어때요? 줄었죠? 근데 RV는 어때? RV 오히려 늘어났다고. 그죠? 제가 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그 평소에 탈달 볼륨 쉬는 거에서 숨을 더 쉬기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TLC 떨어지는 거 맞죠? 근데 마찬가지로 어때? 평소에 탈달 볼륨은 숨 쉬는 정도에서 숨을 더 내쉬기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레지듀얼 볼륨도 올라간다고. 그쵸? 그래서 아까 파이브로시스랑은 다르게 그래프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상 그래프 모양에 비하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쪼그라든 것 같은 모양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보고 이 사람은 숨을 들이쉬기도 힘들고 내쉬기도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Diminished chest wall and spinal motility and limitation in inspiration and expiration 이렇게 된다고. 이걸 이해하시면 오베시티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extraparenchymal pattern에서 TLC, VC는 떨어진다. 그렇지만 residual volume, 그 다음에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FRC는 상승한다. 그래프 모양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쪼그라드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새로 추가된 fixed obstruction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는 에어웨이가 협착이 됐든지 아니면은 종양 같은 게 생겨서 좁아졌든지 그렇게 되는 건데요. 특히 트라키아 같은 게 좁아지면은 이때는 그 좁아지는 부위가 흉곽 밖에 생기든 안에 생기든 상관없이 그냥 들숨날숨이 다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일반적인 obstructive disease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chest wall 바깥에 obstruction이 생기면은 그때는 inspiratory stride가 들린다. 숨을 들이쉴 때 조금 더 좁아져서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반대로 chest wall 하부 에어웨이에 obstruction이 생기면은 그때는 숨을 내쉬기가 힘드니까 expiratory wheezing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요 fixed airway obstruction은 그냥 에어웨이 자체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뭐 inspiration, expiration 그런 이제 그 다이나믹한 현상에 영향을 받지가 않고 그냥 워낙에 좁아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숨도 힘들고 날숨도 힘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한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post intubation stenosis. 그러니까 인튜베이션을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은 대략 한 1주에서 2주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해야지 그 이상 오래 하고 있으면은 이게 에어웨이 자체에 손상을 준다고. 그래서 스테노시스가 확 생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인튜베이션을 오래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트라케오스토미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좀 트라케오스토미 하면 다 되냐? 그것도 아니고 이제 그때 기관에 손상이 생기면 트라케아에 손상이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트라케아에 그래뉴로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진을 보면은 대략 이것처럼 됩니다. 저 왼쪽 거를 보시면은 요게 그 포스트 인투베이션 스테노시스고요. 보면 이제 에어웨이가 굉장히 좁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는 뭐 숨 제대로 쉴 수 있겠어요? 어려울 거라는 딱 생각이 드시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어떤 거냐? 요게 바로 이제 이쪽에 트라케오스토미를 했을 텐데 그 아래 거기에 이제 그 유가종 그래뉼로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역시 에어웨이가 굉장히 좁아진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보라색 그래프처럼요 위아래가 다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요 그래프 모양이 국시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USML에도 역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요 흔한 원인 Post Invasion Stenosis, Endotracheal Neoplasm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fixed obstruction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ariable extrathoracic obstruction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시험에도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사실 아까 이렇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obstructive disease 같은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는 있다고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요 그래프들을 보시면서 쭉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빨간색은 obstructive pattern이죠.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좀 치우쳤고, 그 다음에 scooped out pattern 이거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은 어때? restrictive pattern. 그래프가 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쪼그라들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 요 분홍색은 어때요? extraparenchymal restrictive pattern. 그래서 그래프가 요 중심으로 쪼그라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fixed airway obstru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록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그래프 설명 같은 거를 몇 개 더 붙여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반복이 많아가지고 조금 뺐고요. 보실 분들은 조금 더 보시면서 내용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록에 지금까지 한 내용들 중에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이것만큼은 헷갈리지 말고 잘 외우자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모아놨는데요. 이것도 여태까지 한 거랑 내용이 똑같으니까 지금까지 한 것들을 쭉 다 공부를 한 다음에는 요 정리본으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휴, 이게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거 문제 풀 때 언제 하나하나 다 적용을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저도 문제 풀 때 그거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뒤죽박죽으로 보면은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에서 PFT를 해석할 때든 아니면 문제를 풀 때든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해 놓은 순서대로 보시면은 한결 편할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 FEV1 per FVC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7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면 바로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말 폐쇄성 폐질환인가 한번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TLC, RV가 올라가 있냐 아니면은 FVC가 약간 떨어져 있냐 그런 걸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폐쇄성 질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FEV1 per FVC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뭘 봐? TLC랑 FVC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FVC가 80% 미만이면은 제한성 폐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떨어져 있으면은 제한성 폐질환인데 그 다음에는 구별해야 되는 게 뭐?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랑 extraparenchymal을 구별해야겠죠.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RV를 봐야 돼. 그래서 parenchymal disease에서는 RV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extraparenchymal에서는 RV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parenchymal에서 RV 떨어지는 거 확인하면은 다시 한번 보면 좋은 게 요 DLCO. DLCO가 떨어져 있으면은 IPF 같은 parenchymal disease고 DLCO가 정상이거나 아니면 약간 올라가 있으면은 extraparenchymal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서 다 채울 수 있으면은 오늘 공부 다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냥 덮어놓고 외우려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패서피지올로지를 이해하시면서 차근차근 채워보세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보실 때도 이걸 어떤 순서대로 봐야 되겠구나 이거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많은 내용들을 했지만 요거 정도 아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시간에 걸친 폐기능 검사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DLCO까지 다루도록 하죠. 자, DLCO라 하면 뭐냐? Diffusing Capacity of the Lung for Carbon Monoxide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검사는 폐로 들이마신 공기, 그 중에서도 특히 산소, O2 가스가 알베올라이와 그 다음에 알베올라 캐필러리 내부의 RBC 사이에서 얼마나 교환이 잘 되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폐질환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O2 교환이 잘 안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걸 볼 수 있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얘는 검사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그 조금 전까지 봤던 그 폐기능 검사 방법이랑 비슷해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기에 일산화탄소, 카본 모노크사이드, CO 가스를 약간 섞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쭉 들이킨 다음에 한 10분 정도 기다려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일산화탄소가 폐 안에 원래 있던 공기들이랑 섞일 거고 그 다음에 알베올라 캐필러리 내부의 RBC 거기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결합하겠죠? 알고 계시죠? CO 가스랑 헤모글로빈이랑 결합력이 굉장히 좋은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숨을 후 내쉬어요. 그러면은 그 내쉰 공기에서 CO2 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0.3%만큼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들이셨던 공기보다는 내쉬었을 때 공기의 그 CO2 가스 농도가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정상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상인에서 CO2 가스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 환자들에서는 그 CO2 가스 떨어지는 수준이 어떻게 변하나 그걸 봐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폐질환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는 요 CO 가스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이 수치에서 보고 싶은 거는 O2 가스의 확산 능력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폐질환이 생기면은 기체 교환 능력이 떨어지니까 폐질환이 있으면은 DLCO가 보통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근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DLCO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떨어지는 것부터 한번 보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간질성 폐질환 계통. 대표적으로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가) 있죠. 거기서 DLCO 떨어진 거를 제일 잘 주고요. 그 외에도 사실 요 엠피제마가 생기면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자, 그 엠피제마라 하면 뭐냐? 렁의 실질이 파괴가 돼가지고 거기에 그 정상적인 폐 조직보다는 그냥 공기만 들어차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베올라이의 구조가 많이 파괴되어 있다. 즉, 폐에서 기체 교환이 잘 되지 않는다. 이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엠피제마에서는 DLCO가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IPF가 제일 잘 나와요. 그 외에는 뭐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pulmonary hypertension이라든지 아네미아가 있을 때도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는 좋지만은 이게 너무 안 외워지면은 굳이 막 집어넣느라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PF, 엠피제마 정도.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요즘에 잘 나오는 거는 요 DLCO가 오히려 증가해버리는 거. 이게 좀 잘 나와요. 생각해 봅시다. 올라가는 경우는 뭘까? 폐에서 산소 교환 능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 버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DLCO가 올라갔다고 해서 O2의 diffusion capacity가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고, 요거는 이제 사실 검사 원리상 생길 수 있는 오류, 그런 거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폐에 물이나 피가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 CO 가스가 용해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에스마가 있죠. 에스마가 있으면 어때? 기관지 같은 곳에 염증 물질들 아니면 분비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CO 가스가 녹아버려가지고 실제로는 산소 교환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내 몸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DLCO는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슷한 원리로요. Acute Heart Failure, 그다음에 Pulmonary Hemorrhage 이런 게 있을 때, 자, Acute Heart Failure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왼쪽 심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폐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피가 가득 차 있죠. pulmonary congestion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폐에 지금 RBC가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RBC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서큘레이션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폐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CO 가스를 넣어주면은 RBC에 잘 들러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pulmonary hemorrhage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O2 가스를 옮겨주고 있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얘도 폐에 지금 피가 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CO 가스가 용해돼 가지고 DLCO가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 마지막으로 이제 폴리사이세미아가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여기서 말하는 폴리사이세미아는 그 폴리사이세미아 베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그건 물론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건 뭐 레어 디스니까 그거랑 연관해서 잘 나오지는 않고요. 임상적으로 제일 흔한 상황은 뭐냐면은 비만이랑 임신입니다. 비만, 임신. 요때 어때요? 피의 양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헤모글로빈이 많아가지고 DLCO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오히려 허를 찌르는 문제로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폐기능 검사랑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DLCO를 이제 조금 더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DLCO를 보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obstructive pattern이냐 restrictive pattern이냐 그거부터 보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PFT 보면은 뭐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FEV1 per FVC부터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70% 0.7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폐쇄성 질환을 진단을 하고 만약에 정상이거나 상승해 있으면은 FVC가 80% 미만으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서 제한성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폐쇄성 질환에서는 DLCO를 어떻게 활용하냐? 정상인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에스마가 심한 경우 그러면은 인플라메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DLCO가 올라갈 수 있다. 다음에 COPD 중에서 이제 COPD는 그 emphysema dominant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chronic bronchitis dominant 패턴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알베올라스가 많이 파괴되는 emphysema dominant phenotype. 요때는 기체 교환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DLCO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이 obstructive disease를 감별하는데 DLCO만 가지고 단독으로 진단하라고 그렇게 문제를 잘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supplementary finding으로 기억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finding이랑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는데 그 중에 이거를 알고 있으면 유용하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restrictive pattern에서는 DLCO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그 제한성 폐질환에서 DLCO가 중요한데 DLCO가 떨어져 있으면 뭐다? parenchymal restrictive disease고 정상이고는 extra parenchymal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들 한번 봅시다. interstitial lung disease, sarcoidosis, asbestosis 같은 폐가 쪼그라드는 그런 병들이고 이제 DLCO가 정상인 거는 뭐가 있어요? chest wall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musculoskeletal deformity, 그다음에 이제 신경과 근육의 문제들, neuromuscular disease들 이런 것들은 어때? 폐 실질 자체는 영향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DLCO가 정상으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obesity. 요거는 폴리사이세미아가 생기니까 DLCO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그 다음에 폐 자체는 정상인데 다른 문제에 의해서도 이 DLCO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뭐냐면은 폐에 그냥 피가 잘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있을까? 당연히 아네미아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ulmonary embolism,
pulmonary hypertension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는 뭐냐면은 폐에 피가 너무 많이 차는 거, pulmonary hemorrhage, polycythemia, 뭐 acute heart failure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거를 도식으로 표현하면은 대략 이런 모양이 되는데, 아이고, 이제 보기만 해도 막 가슴 답답하다, 너무 복잡하다, 그죠? 근데 차근차근 보시면은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요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이게 정확하게 다 그릴 필요 없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그냥 한번 그려보시는 것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표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도표는 그냥 내용을 쭉 열거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내용이 내용이 쭉 열거돼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뭐 임상에 적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런데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걸 한 번에 다 생각하려고 하니까 좀 이게 뭐였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도표식으로 기억을 해두면은 얘는 보면은 순서를 이렇게 주잖아요. 뭐부터 보고, 그 다음에 뭘 보고, 그 다음에 뭘 봐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뭐라고 나와 있어? FEV1 per FVC가 정상이냐 아니면 비정상이냐 이거부터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obstructive lung disease와 restrictive lung disease를 감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치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보고 요런 obstructive, restrictive를 진단한다 돼 있죠. 그래서 obstructive는 어때? obstructive 당연히 FVC 떨어지지. FVC 떨어지니까 obstructive disease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본다고? DLCO 본다고. 그 다음에 DLCO를 봐서 이제 떨어져 있으면은 emphysema-tous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상이라면은 이제 non-emphysema-tous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오히려 DLCO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asthma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restrictive 어떻게 된다고? FEV1 per FVC는 정상이거나 조금 상승이다. 그 다음에 그럼 restrictive disease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FVC가 8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느냐. 8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면은 restrictive lung disease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 게 DLCO다. 그지? 그리고 DLCO가 떨어져 있으면 뭐? interstitial lung disease. 그 다음에 DLCO가 정상이거나 아니면 상승해 있으면은 chest wall 또는 neuromuscular disease.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EV1, FVC도 정상, FVC도 정상. 그러면은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다? DLCO다. 그래서 DLCO도 정상이라면 그냥 정상인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폐기능 검사는 정상인데 DLCO가 올라가 있다? 그럼 뭐라고요? 뭐 polycythemia, pulmonary hemorrhage, acute heart failure, 그다음에 뭐 pregnancy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고. DLCO 떨어져 있으면 뭐라고? anemia, pulmonary hypertension, pulmonary embolism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표가 엄청 뭐가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은 별로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 표는 문제를 푸는데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은 굉장히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요 표를 잘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급할 거 없어요. 차근차근 보시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flow volume loop, 그 다음에 DLCO 이렇게 배웠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냥 마냥 쉬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저번 강의랑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호흡기는 기본 physical examination, 그 다음에 기본 검사들, PFT, 그 다음에 SAO2 이런 것들이 시험에 유독 잘 나오는 과목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단독으로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총론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고 문제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는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